참 대학 경제로서 아주 보람을 많이 모이셔서 하는 거고 공공재로서의 어떤 그런 대학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런 정치적 파동, 이런 파행적인 이런 우리 정부 이런 어떤 국면 하에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감성적 분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 분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대수 어떤 우리 한국 자본주의 또는 어떤 그 자본주의 근본에 대한 이른바 이성적 아주 객관적 어떤 분석과 논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논의와 문제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마르크스주의 이 정치경제학의 이른바 공학론과 혁명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전자인 혁명공학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자본주의 어떤 총체적 어떤 위기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 파동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또 이런 어떤 전국 속에서의 이 비판적 식자들과 비판적인 어떤 운동가들, 비판적 시민들이 어떻게 이 운동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 황성길 박사님께 박수주의 정치경제학의 공학론과 혁명론을 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SNS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우리 황성길 박사께서는 유럽의 가장 막스주의 정치경제학, 막스주의 정치철학의 메카라고 불리는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로사 룩셈부르크의 공학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 국내에 들어오셨고 아주 국내 유수의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자로 손꼽히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이게 뭐 제가 다 까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감사도 없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도 이 강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좀 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시 한 2, 3분 정도 되는데요. 8시 한 10분 정도까지 우리 황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 Q&A를 한 3, 40분 정도 진행하는 그래서 아주 늦어도 8시 한 50분 정도 9시에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지요? 예. 오늘 인천에 노동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천에서 또 도시운동, 진보적 도시운동을 하는 김재승 선생님 등 이렇게 오셨고 아주 레디컬한 관점에서 교육운동을 하신 우리 박강우 선생님 등 이렇게 나와주셔서 뜻깊은 그리고 아주 다각적인 그런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황성길 박사님 모실 텐데요. 좀 뜨거운 박수로 마이크 없이 하죠. 보통 뭐 많은 분들이 로자 룩셈부르크 그러면은 혁명가 내지는 여성으로서 상당한 어떤 말하자면은 그 로자가 움직였던 공간에서 항상 굉장히 비판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1년에 태어나고 파리 코민이 한참 때 태어나고 딱 47년을 살았거든요. 47년을 살았고 같은 당내의 전쟁의 와중에 혁명이 벌어지고 같은 당내의 의용군한테 이제 대머리판을 맞아 죽고 다 문화의 버렸는 나중에 떠가지고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제 1월달인데 보통 이렇게 로자가 한국에서 그냥 잘 안 알려지고 그냥 평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2차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원래 처음에. 그래갖고 뭐 붉은 로자 그래갖고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뭐 약간 상징화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로자는 정치 경제학 쪽에서는 가장 예리한 학자예요. 가장 예리하고. 그리고 가장 예리하고 딴 학자들은 주로 막스의 이론을 답습하는 데 반해서 로자는 막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로자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로자는 지금 뭐 세계 1, 2대학에 뛰는 쭈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쭈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독일 대학은 유대인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는 이제 유대인을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계 유대인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걸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볼프라는 교수한테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볼프가 이제 정치 경제학을 가리키는데 쭉 가리키면서 그 어떤 얘기를 쓰냐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최근에 나온 정기에 보면 볼프가 로자가 죽고 1924년에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로자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만나기 전에 벌써 아주 확실한 막스주자였다. 로자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스에 대한 비판을 좀 가르쳤는데 그 부분을 갖다 훨씬 더 넘어서더라. 이런 어떤 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도 좋았지만 굉장히 외국어에 능통했고 원래 이게 뭐 식물학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어는 한 6개월을 했고요. 6개월을 했고 그리고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시 같은 걸 썼고 상당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공부도 아주 잘했고 공부도 아주 잘했고 근데 이제 로자의 사상을 우리가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정치경제학하고 그 사람 그 로자의 그 혁명론, 뭐 정치 변동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보면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약간의 모순이 있고 그거는 뭐 아직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한 장을 좀 쓴 거거든요. 현대에 맞게 한번 로자를 갖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갑자기 거기다가 혁명이론을 해갖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막 쳤어요. 아침에 그걸 좀 토론하려고 쳤는데 아무튼 정치 경제학을 할 때 로자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뭔가 하면은 부르주아 정치 경제학 거기다 제가 써놨지만 막스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본론이라는 책의 부제가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그리고 요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한 요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원래 이게 요강이 먼저 쓰여져요. 늦게 발견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요강이 늦게 쓰여진 줄 아는데 요강이 먼저 쓰여져요. 57년에 쓰여지거든요. 57년에 쓰여져. 자본론은 한 10년 있다 쓰여지는데 막스는 요강이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정치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점을 막 말하자면 난이하게 늘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책이. 그래서 근데 자본론으로 가서는 이제 요강에서 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이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는데 그 중에 특히 언급만한 세계시장이라는 부분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막스는 자기가 세계시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자세하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세계 경제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각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 경제를 이루지만 세계 시장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가 무너졌다. 하나로 단일한 시장 형성된다는 게 세계 시장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풀질 않아요. 문제 제기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로자가 이제 알아차리고 쭉 보면서 당내에서 이제 그 당시에 붙은 논쟁이 뭔가 하면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우츠키가 울트라 범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제국주의 국가끼리는 공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자가 집필한 게 소위 얘기하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책이에요. 내가 자본 축적론을 알려있지만 원제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책이에요. 자본의 축적이라는 책이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은 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제국주의. 왜 제국주의가 생겨났느냐? 그냥 제국주의가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냐? 미치광이들이 땅 뺏기 위해서 전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로자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생산의 내적 노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윤을 얻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시키려니까 어때요? 그 외부 지역은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상당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로자는 굉장히 단편적이면서도 단순한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논쟁에 붙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쟁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누면 지금 노자처럼 원래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세계 시장 지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 시장을 놓고 자본주의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놓고 각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파들은 일단 한 공간에서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제국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레닌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을 먼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가 자본을 수출할 쪽가 되면 이제 그게 제국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자는 전자고 로자는 막스의 이론에 이미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부분을 써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계면은 자본주의는 리버풀 그리고 맨체스터 그리고 글래스고우라는 조그만한 대서양 연안의 도시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상도 못한 모든 지구를 갖다 지금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처음에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는 뭐 방직 산업이라든지 뭐 실 짜는 거, 옷감 만드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싸구려 옷을 만드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상상도 못하는 그 공간이 자본주의적으로 집약화되어 있죠. 집약화되어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로자는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왜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팽창을 합니다. 그 팽창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옆 나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막스가 이제 요강에서 써놓은 게 뭔가 하면은 일정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거를 다 소비하지 못한다. 이윤을 얻어내려면은 그 생산한 물건이 공간 밖에서 팔려야 된다. 왜? 자본주의는 영원히 계속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죠.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은 거예요. 아웃풋이 많은데 아웃풋 중에 노동자들은 항상 자기가 만든 걸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부분에 또 남는 부분을 자본가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투자할 게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는 그 공간에서 전부 다 화폐로 바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스의 얘기를 하면 그건 잉여 가치가 실현된다 그러는데 화폐로 바뀔 수가 없다고. 화폐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팽창을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딴 지역으로 처음에 영국이 팽창을 하려니까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자연경제, 유목경제, 봉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지배자들이 자연경제는 농업 같은 거, 유목민족들은 전부 다 공동소유제고 봉건제 같은 경우는 대토지를 가진 지배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본이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해요? 원료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유목민들한테 무슨 물건을 팔아먹을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목 해체시켜버리고 이 유목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을 갖다가 자기들이 작업자주가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원료로 팔기 위해서 키우는 자연경제 들어가서 똑같죠. 자연경제에서 중요한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스페인 애들이 처음에 약탈하기 위해서 남미에 갔을 때는 무조건 죽도록 일만 시켜. 왜? 걔들한테 물건을 안 팔아먹어도 돼.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만큼 주고 굶어 죽으면 또 내려오고 그러다가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시작된 게 노예무역이에요. 다 도망가 버려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예무역의 95%는 남미로 간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미국으로 갔다 생각하죠. 95%는 남미로 가고 5%만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전체 노예무역 중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죽도록 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옛날에 그 쿠바에서 바나나가 쭉쭉 자라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 원주민들이 진짜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게으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바나나만 가면 누워 자다가 배가 고파. 그럼 가장 흔들면 잘 떨어지는 바나나를 툭툭 흔들어요. 떨어지면 까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조개라든지 뭐 가재라든지 바닷개 이런 것들이 남에게 안 됐겠죠. 냉장고도 없으니까 바다에서 건져 먹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자본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일단 토지를 갖다가 사적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식민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이만큼 해놓고 여기는 바나나 농장으로 묶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시는 자격이 없다. 쫓아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바나나 농장 가서 바나나를 따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바치고 임금을 받는 거야. 시장 가서 바나나 사면 돼. 그렇게 만들어요. 더 이제 지나오면은 이런 경기가 무너진 다음에 큰 봉건제 같은 거는 무너질 때는 이제 막 군사적인 것도 쓰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공격적인 이제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아편 전쟁.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아편 전쟁이 왜 하필이면 19세기 중엽에 벌어졌냐? 19세기 초엽도 아니고 19세기 말도 아니고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9세기 중엽에 벌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최초로 자본주의 산업화가 막 이루어진 다음에 영국에서 1920년대에 공황이 와요. 공황이 오니까 선비산업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쓰죠. 공장을 이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면 그래서 많은 영국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은 연화 같은 걸 갖다 계속 동인도에서 수입해와가지고 막 썼는데 미국으로 넘어간 회사들은 지금처럼 운송이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연화가 어디 쓰도록 해요? 남. 그러니까 옷감을 만드는 재료들을 갖다가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어디서 했냐면 그 미국 남부에서 갖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동인도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이런 대마에서 옷감을 만든 게 아니라 아편을 추출해 갖다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더러운 전쟁이 벌어진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 재밌는 역사적 사실 알려주면은 영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막 논쟁을 벌여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아편을 실은 뭐 배가 불타고 몇 명이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파하고 안 해야 된다는 파가 양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4표 차이로 전쟁을 하자는 파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동인도에서는 우리는 동인도에서 국가국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하원의원이 되려면 일정한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 부자들만이 하원의원이었어요. 그 하원의원들이 대부분 동인도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편 전쟁을 성공하자마자 그 한국 조항 문서를 쭉 보면은 난징 조항에서 보면은 한 10번째쯤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청나라는 영국 상인이 청나라 내륙 100m, 1km까지 가서 장사할 권리를 준다. 안 팔린 거예요, 섬유가. 섬유가 안 팔리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공무역 아시죠? 조공무역을 계속 실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을 개척하려고 아편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거예요. 일으켰는데 그것도 뭐 도저히 자본주의에서 이제 군사적인 게 워낙 영국이 군사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가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영국은 상성이에요, 상성. 그리고 중국은 진짜 국가에서 만든 그 전투함 있죠. 이게 붙어요. 그것도 37대 1로. 근데 그 중에서 35척인가가 다 파괴돼버려요. 상선이 훨씬 더 군함보다 강했다. 그만큼 영국이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상선이 군함을 다 이겼으니까. 그것도 1대 37로 싸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생산력과 이제 생산관계 모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군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각 국가에서 각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여러 군데를 갖다 서로 경영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영국은 점차적으로 이제 많은 식민지를 얻고 많은 식민지를 얻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국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뭐라 그러냐면 자본주의 생산의 내적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모순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모순이라는 게 원래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걸 갖다 계속 우리가 보면 이 해결의 어떤 모순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막상 많이 받아들이는 건데 이 모순은 긍정적인 게 계속 발전한다. 현 상태의 모순이 존재하면은
그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모순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 자체에 내적인 모순이 있다. 말하자면은 생산하고 소비가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리카르도나 아담 스미나 고전파 경제학자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조화론이라 그러는데 항상 생산을 하면 소비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생산. 근데 이게 뭐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은 생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에 막 집중해서 경제를 풀어요. 푸는데 막스도 그 부분은 자기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리카르도 이론 그대로 받아들여요. 많은 경우에 받아들이는데 이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부분을 이제 막스가 이제 전형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는 절대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대 경제학 보면은 날마다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렇게 여기서 요 가격이 여기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으로 클리어 아웃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요 가격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뭐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노동시장에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임금이 내면 여기서는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경제적으로 근본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모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순을 갖다가 극복하고 잉여가치를 계속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을 계속 확장시키거나 또 하나는 이미 자본화된 공간을 더 집약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또 모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군수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910년대 초반에 이 군수산업이 이 과잉된 노동력과 과잉된 그 생산물을 갖다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그리고 군수산업의 역할이 경제학에서 정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아주 명쾌하게 밝혔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리고 하여간 계속적으로 그래서 점점 그리고 또 이제 1842년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은 문화적으로 맞지가 않았대요. 문화적으로. 그 1979년에 중국하고 1940몇 년에 중국은 1840몇 년에 중국은 전혀 달랐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중국은 아직도 봉건색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습관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말하자면 싼 섬유를 가지고 가요. 누가 사요? 중국 황제가 사요? 가난한 농민들이 사요? 가난한 농민들 대부분 자급자족이었고 상품이 팔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참 이게 재밌는 게 서양 애들이 재밌는 게요. 동양도 서양을 잘 몰랐지만 그 당시에 서양도 동양을 잘 몰랐던 게 그때 일어났던 게 이제 그 와중에 일어났던 게 그 유명한 태평천국의 공기예요. 태평천국의 공기인데 그때 이제 홍수절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느님은 아들이 2명인데 큰 아들이 예수고 작은 아들이 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다 실현한다는 게 태평천국에 말하죠. 태평천국인데 그게 딱 벌어졌을 때 예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서양 열강들이 쟤들 물건도 안 풀리고 문화적으로 지금 막 너무 벽이 많은데 쟤들 예수 얘기가 해. 그래서 처음에는 방관해요. 그러다가 막 올라가고 베이징을 둘러싸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모습을 느낀 거죠. 이 반에서 내세거든요. 우리가 동학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연합국 만들어가고 진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자유주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공간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데 또 지나면 이렇게 돼요. 점점 넓은 공간이 자본주의로 변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기서만 잉여가 나왔는데 점점 넓어지니까 어때요? 잉여가 막 더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도 팽창하지만 자기 이미 자본화되는 공간을 갖다 더 집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 뚫고 도로 뚫고 왜 이명박이 여러분들 4대강 뚫을 이유는 아시죠? 4대강에다 세멘트 왜 가지고 다녔어요? 노무현 김대중 때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지금 한번 한국 돌아다니보세요. 도로 또 뚫을 때 있나? 근데 이미 다 뚫어놨어요. 다
다 예상돼 있고 어디 건들 데가 없는 거죠. 건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로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토목공사나 군수산업은 간접세를 가지고 국가에서 경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을 갖다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자꾸 채권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래된 국가일수록 국가의 채무가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화폐를 의제 자본을 찍어내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나중에 돈으로 받아야만이 진짜 돈이죠. 실현돼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아직 실제적인 돈이 아니라 보통 의제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픽션만 아시죠? 픽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의제 자본이라고 그래요. 또 공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로자는 뭔가 하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져갖고 모든 지구 전체가 자본주의로 통일되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노사가 쓴 정치연구학책이 2권인데 2권 다 마지막은 그래요. 전 지구가 자본화되면은 자본주의가 되면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요. 독일의 사회주의 정책 어때요? 독일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진짜 좋아요. 뭐 연구심대 주택 이런 거는 굉장히 8만 원이면 36개짜리 살아요. 상상도 초월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금을 걷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자꾸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순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일정한 공간에서 별 정책을 다 써봤자 또 다른 계속 모순이잖아요. 왜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계속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죠.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걸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모든 어떤 그 기업이나 뭐 자영업자 다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공간적인 팽창 그리고 이미 자본화된 지역을 더 집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갖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비행기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제주도까지 지하 터널을 뚫는다든지 충분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디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가 하면 비교를 하면 이거예요. 막스가 자본론 1권과 2권에서 확대재 생산,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게 인풋부터 아웃풋이 많아야 되죠. 항상 그래서 자본주의는 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확대재 생산이라고 해요. 확대재 생산. 확대재 생산이라는 확대재 생산을 갖다가 하면서 막스가 여러 가지 고전학파의 막스는 리카르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해요. 리카르도라는 사람은 머리로 연역적인 걸 많이 쓰거든요. 뭐라고 써놓고 실질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그걸 증명을 해요. 근데 막스도 여기서 확대재 생산을 하면서 지금 내가 분석하는 사회는 폐쇄적이라는 말을 해요. 공간적으로 폐쇄적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분석하는 사회는 노동자하고 자본가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 선상에서 확대재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로 풀어내요. 수학적으로. 근데 많은 학자들은 막스가 단순하게 확대재 생산이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그냥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적용을 해버려요. 실제 사회에. 그래서 한 폐쇄된 어떤 국가에서도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가능하다. 그게 보통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일국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련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에서 국경을 폐지시켜버려요. 폐지시키는 상태에서 서로 어떤 그 생산과 교환 관계를 통해 갖고 계속 물질적 부를 높여가지고 막스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코뮤니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거기 진짜 많은 문제점이 오죠. 많은 문제점. 국가가 폐쇄되다 보니까 옛날 소련이나 중국이나 어때요? 아직 산업은 발달하지 않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부분이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서 엄청 착취하는 거예요. 농업에 착취해갖고 산업 분야를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든지 뭐 중국의 예를 들면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또 문화 대혁명, 대약진 운동이 특히 그렇죠. 거의 한 4천만 명을 아사시키는 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로자는 이 확대 생산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공간에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이 확대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이 계속적으로 팽창해야 돼. 그리고 내부로는 계속 집약적으로 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이런 얘기를 했나 하면은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막슈이 진영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모스크바에서 명령을 받는 당권파가 있어요. 3인당 내에. 이 사람들은 그 레닌이나 그쪽에서 연구한 부하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연구한 이론이 옳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로자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래갖고 로자가 억울해가지고 막 나도 그 너희들 기관지에 글들 쓰자 그러면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해갖고 로자는 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 관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관료들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당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당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당은 그래도 몇 명이 들어가도 법안은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노동조합은 관료에 대한 노동조합은 필요악이라고 하고 치워버려요. 필요악이라고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 대중들, 뭐 제가 써놨지만 로자의 혁명 이론을 보면 원래 처음에는 노동자급밖에 안 나요. 초기 전장에는. 그러다가 그게 프롤레타리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인민이라는 말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대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자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파업론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은 대규모 파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로자가 얘기하면은 요번에 우리가 촛불 열렸죠. 촛불 막 열렸을 때 로자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때 저게 시작돼가지고 대규모 파업으로 번져야 되는 거예요. 번져가지고 사회 전체가 스톱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했을 때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혁명에 대해서는 자발성. 그래서 로자 같은 경우는 볼셰비키 조직은 소위 얘기한 전위당 조직은 그 당시에 소련의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뭐 이런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혁명운동하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처형당하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못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소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아직도 무지했죠. 무지했기 때문에 전위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로자는 그걸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원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혁명을 실패할 혁명운동을 실패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되면은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 도입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도입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는 이행을 합니다. 이행.